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입니다.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지은이 다나카 요시오, 옴기니 홍성민, 한국경제신문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76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1세 시니어. 아직도 현역으로 주 5일 일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100살을 넘긴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해 이 책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식사법, 활동법, 질병대처법, 마음관리법으로 나눠집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얘기해드리고 싶을 만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비법들이었습니다. 32세에 폐결핵에 걸려 죽을 뻔했고 89세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거의 죽을 뻔했으나 결국 다 살아남아 건강하게 100살이 넘도록 일하며 살고 계십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89세의 간암 수술과 한 달 동안의 입원 생활로 73kg의 몸무게가 50kg이 되었음에도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걷기를 시작했고 좀 지나서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셨답니다. 그 뒤로 재발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마라, 많이 움직여라,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하라, 나이 들어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 기운 없고 힘이 없어 넘어지기 쉽다 등등 매일 실천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유용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 나이는 101세입니다. 지금도 의사로 일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의사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 연세에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습관들은 하나같이 단순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로 일한 지 올해로 76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살게 했고 오늘까지 오게 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10년은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무슨 꿈 같은 이야기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버티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은 전부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잠깐 실천하느냐, 100일, 1000일 지속하여 습관화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 습관, 그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제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을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맞게 응용하면 지금보다 더 즐겁고 설레는 매일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골에 내려가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의욕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해 몸과 마음이 모두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활한 탓에 오히려 컨디션이 무너져버린 환자를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활은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면 쉴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니까 인간관계로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은 심신의 스트레스가 적으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피곤할 일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면 이른 시기에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취약해집니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이어져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는 현역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일이든 취미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하고 조언합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고령자는 젊고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삐 일하는 사람이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의사나 주변 사람들은 이건 몸이 쉬라고 하는 신호라며 위로합니다. 제가 89세에 암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기에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수술을 받고 3주간 안정을 취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늘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솔직히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바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퇴원 후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몸을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한 재활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자리에 누운 채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 3주 누워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 집안에서만 지내다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진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할 때는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오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짧은 휴양만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몸에 부담을 줍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vegetable first라는 말이 있습니다. vegetable first는 말 그대로 식사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단백질과 당질인 밥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여분의 당질과 지질의 축적을 막아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치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식후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치가 오르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에는 사용되지 않은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또 혈당치가 인슐린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불필요한 공복감을 느껴 당질을 더 강하게 요구해서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채소를 비롯해 버섯, 해조류, 나토 등에 풍부히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지방의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에는 노화 촉진 물질인 노화 단백질 AGS, 최종 당 산화물의 흡수를 막고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화 단백질이란 식사로 섭취한 여분의 당질이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 일으키는 당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질로 검버섯과 주름, 동맥경화, 백내장, 알츠하이머의 요인이 됩니다. 저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식탁에 고기와 채소가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고기부터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소부터 먹어보도록 하세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데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 8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채소를 익혀 먹기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날 밤 전기밥솥에 가다랑어포, 다시마, 적당량의 물, 채소를 넣고 백미 취사로 설정해 예약해 둡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먹기 좋은 익은 채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침 주스도 만들어 마십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썬 당근과 식화사, 감귤류즙 또는 레몬즙을 믹서에 넣고 갑니다. 거기에 사과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서 매일 아침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바빠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가 높은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이렇게 먹고 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 외에 양배추, 가지, 당근 등 5가지 종류 이상의 채소를 싱겁게 가늘해서 삶거나 볶아 먹습니다.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웃음을 선택합니다. 일전에 일본에서 저를 찾아온 지인이 있어 해산물 요리가 맛있기로 소문난 대만 음식점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속한 로터리 클럽의 젊은 동료들도 10명 정도 불러서 분위기가 떠들썩했는데 이후에 지인이 음식점에서의 제 모습이 100살이 넘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밝아서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는 식사 모임 때 작은 잔에 술을 따라 계속 건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술 대신 차를 따른 컵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즐겁고 활기 넘치게 보였는지 혈기왕성한 젊은이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늘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인상을 건강한 웃는 얼굴로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지금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안 좋게 보였는지 어느 날 한 교수님이 많이 웃는 게 좋아요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 조언을 들은 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웃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일단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쪽 그룹에게만 많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만담, 개그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모두 하하하 소리내서 웃게 한 뒤 면역세포 일종인 NK세포 활성도를 조사했습니다. NK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NK세포가 활성화할수록 암이 빨리 치료되고 또 예방도 됩니다.
그 결과 많이 웃은 그룹이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웃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면역세포 활성화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조직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웃음으로 몸의 세포가 젊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도 주니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즐겁지도 신나지도 않은데 웃으라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웃어보세요. 그리고 반복해보세요. 딱히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자꾸 웃다 보면 신기하게 즐거워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웃으면 뇌가 재미있다, 즐겁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매일 3분이라도 웃는 연습을 하도록 해보세요. 지속하다 보면 그 효과를 몸으로 실감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와 전등의 발명으로 밤낮에 관계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햇빛을 쐬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름과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때문에 햇빛의 단점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욕의 단점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게 그을리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자주 건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출이 적은 고령자가 햇볕에 그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더 남다르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피부가 구릿빛인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이 햇빛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빛을 쐬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은 고작 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쬐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일광욕이 꼭 필요합니다. 햇빛을 쬐는 것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 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광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햇빛을 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도 주의해야 하지만 긴 시간이 아니면 이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햇빛을 쬐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 햇빛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더 크게 의식해야 합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아닐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의 과학자, 종교인, 철학자 등 여러 전문가가 연구 대상으로 다뤘지만 누구 하나 명확히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죽음을 무섭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 입장에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죽음을 지켜봤어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단지 죽음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숙명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본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상의 생물 가운데 인간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이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질문한 취재 기자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하고 대답하자 그는 정말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조금은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고 되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살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희망과 보람을 갖고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 끝에 죽음이 있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일하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냉정함을 잃으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무리하다 보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최고의 생각과 행동을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믿업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의 큰 병을 경험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몸을 조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한 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겼습니다. 꼭 낫고 싶었지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면 어떤 운명이 될지는 하늘이 정할 거라고 각오했기에 투병 생활을 평온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시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분명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